자, 우리 이제 정책 결정 모형 좀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집단적인 정책 결정 모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거기에서 먼저 쓰레기통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자, 쓰레기통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 요거는요, 아무 데서나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어디서 적용되는 거냐면, 이거는 있잖아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올슨, 코헨, 마치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요. 동등한 권한을 보유했다. 동등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자가 있는 집단이에요. 동등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자가 모여 있을 때 쓰레기통 모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지 않아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 할 때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막 충돌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관료제 조직에서는 이대로가 안 돼. 이게 안 돼.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관료 조직은 뭐 이렇게 서로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건 이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 다 싹 심플하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든 간에 이게 확고하게 한쪽 방향으로 딱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통 모형은 동등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의회 같은 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은요,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이것들이 위아래가 없는 게, 다선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 있잖아요. 그 초선 의원이 뭐 이렇게 평소에 만났을 때는 아우 뭐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회의할 때 봐봐요. 그런 게 어딨어. 같이 사태질하고 욕하고 싸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면 더 높을 것 같잖아요. 높지. 국가의전 서열도 2위인데 국회의장은 높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국회의장한테 하는 거 보셨나? 혹시?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신 적은 없어요? 아, 없어? 작년에 뭐 이렇게 막 뭐 패스트 트랙 그래가지고 막 한참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의장이 이제 회의 진행해서 이거 막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 야당 의원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다 가로막고 의장이 회의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일부러 막 여자 의원들이 앞에서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나 건드리면 성희롱이에요 이러면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는 의장이 말이에요. 뭐 성희롱이야? 뭐 이렇게 대꾸는 안 했는데 표정이 딱, 야, 널 뭐 건드리면 성희롱이라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얘기하면 건드리더라고. 이렇게 건드리더니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의회 폭거입니다 이러더니 막 경호원들이 막 길 열어줘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자 얼굴 건드렸다고 성희롱한 의장은 사퇴해라 이러면서 플랜카드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작전이 좀 있었던 거죠. 그죠? 야, 막는데 의장이 나가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막아. 여자들이 막고 건들면 성희롱이다 주장해. 그리고 진짜 건들면 성희롱으로 몰아세우자. 이렇게 했겠지. 작전이지, 그게 다. 국회에서는 그런 싸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전술이에요, 전술. 자기들 전술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의장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잖아. 입원해가지고요, 저 심장 주변에 스탠스라 그래, 스탠스.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저 심 박아 놓는 거예요. 예, 셔심 박아 놓는 거, 피 자르라고. 그거 5개 받고 왔어. 거기에서.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혈관이 안 좋게는 좀 이렇게 풍채가 좀 있으신 분이긴 한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의원들은요, 어떤 마인드가 크다?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느낌을 갖자는 건데, 의원들은요, 여기서 의장님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아니야. 뭐 우리들 의원 중에서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의장이 돼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저분은 그냥 뭐 그래서 뭐 나보다 의전상 2위지만 그러나 나랑 똑같은 의원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래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다 막아서면서 나 건드리면 성희롱이에요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싸워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의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요 국민들이 다 선출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아래 개념이 있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유혈화 개념이 잘 없는 겁니다, 원래. 그래갖고 흥미롭게 보면요, 영국 같은 나라 가보면 이 영국 같은 데는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총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총리랑 좀 다르게 거기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총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의회에 불려가요. 의원들 중에서 총리를 뽑아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맞은편에는 야당의 당수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고 거기서 막 서로 소리쳐가면서 그러면서 막 언쟁을 벌여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총리가 막 반박하고, 그러면 막 뒤에 저 야당 의원들이 막 앉아갖고 우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해요. 저기 뭐요,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그 영상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총리를 뽑아도 자기네들의 대표로서 총리를 뽑아서 행정부로 보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나랑 같은 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아래가 아예 없진 않아도 그게 좀 이렇게 좀 미약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 국민이 직접 더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왔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뭐 야당원들이 박수도 안 치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게 구설수가 생겨요. 야당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너무 막 하면 역풍 불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그 앞에서 함부로 굴면 안 돼.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따로 뽑아놓는데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의원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뽑은 사이끼리는 별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저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국가의 총리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시스템의 차이.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이런 의회에서 그렇게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이제 막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었고, 그 문제들 중에서 모든 걸 다 의제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안에는요, 숱한 문제들이 다 이제 의제화를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양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착해가지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 길거리 쓰레기통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그럼 거기는 온갖 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통을 여기 비유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요, 정책이 결정되려면요,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냥은 결정이 안 돼요.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돌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있잖아요, 흐름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문제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요게 해결책의 흐름도 있어야 돼요. 문제가 흘러다니는데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뚜렷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도 없이 그냥 문제만 흘러다니는데 그게 여기서 정책 결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의 흐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흐름이 있냐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참여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책 참여자의 흐름인데, 참여자의 흐름, 특히 이 정책이 식지 않도록 쭉 끌고 당겨가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참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안 그러면 다른 이슈들에 다 덮여요. 그러니까 이 이슈 이거 통과될 때까지 난 매달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요, 기회의 흐름이 맞닿아야 돼요. 기회의 흐름이 맞닿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 되어야,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쓰레기통 모형 안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만나야 돼요. 네 가지가.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 말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지방 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 게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 정책 통과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게 재정 능력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 가보면은 재정이 딸리니까 뭐 지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방관들한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소방관들이 자기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그 안전장구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자기 돈을 들여갖고 사고 막 그러는 거죠. 아니, 그래갖고 이게 몇 번 이제 그 언론에서 다뤄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해결책의 흐름이 있냐? 그래서 찾아낸 대안이 국가직으로 전환해버리자.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이 처우를 해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 격차라도 줄일 수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보다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대안이 나왔다? 대안이 나왔고, 그 참여자의 흐름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열심히 이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 이게 이렇게 열심히 주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국회에 가면 안건들이 이만큼 쌓여있대. 이만큼 쌓여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위원회 차원의 회의를 하기 앞서서 그 안에 또 소위원회라고도 있어요. 소위원회. 그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 그러니까 그건 몇 명 안 돼요. 한 뭐 너댓 명, 대여섯 명 뭐 이렇게 모여. 그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기도 소위원회 위원장도 있어. 그 위원장이 이렇게 안건이 이렇게 많은 거에서 자, 이 안이 있는데 이건 어떠십니까? 뭐 이랬는데 여기 찬반이 갈려. 그러면은 아, 이거 다음에 다룹시다. 밑으로 내려. 그리고 이 안건은 어떻습니까? 뭐 의견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합의해서 하면 될까요? 이런 걸 조율을 일단 해놓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양쪽에?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채택. 그런데 또 뭐 얘기했더니 뭐 어느 한쪽에서 아이 그거는 우리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 4년 안에 안 올라올 수 있대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 진짜.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누군가가 이 참여자가 매달려 있어야 돼. 아니요. 그거 이번에 논의 안 되면 다음에라도 논의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 밑으로 가면 안 돼. 아, 이건 다음번 회의 열릴 때는 우리 준비해 오고 그때 가서 서로 토론 한번 합시다. 시간 잡고. 이거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이게 참여자의 흐름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관심을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제 열심히 매달려 있기도 해가지고 이 참여자의 흐름까지 형성이 됐어. 그런데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 반대는 아니야. 뚜렷한 반대는 아닌데 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처리를 안 해줄 이유가 잘 모르겠잖아요. 아니 뭐 저 소방공무원 처우를 잘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뭘. 그래서 당신들은 반대냐? 그러면 반대는 아니래. 이번에 처리하자. 아, 그건 안 된대. 아니 논의하자. 아, 아니래. 그러고 회의장을 나가.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논의해서 막 처리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은 이제 또 막 와. 와가지고 아니 누구 맘대로 혼자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냐. 아니 왜 그럼 회의 오라 그러면 안 오시냐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에 논의하자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와서 싸워. 그런 장면을 제가 찾아서 봤어요. 막. 그래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게 저걸 왜 안 해주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찾아본 거야. 왜 안 해주지?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근데 뚜렷한 이유는 없어. 국민 여론도 해줘라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눈치를 챘죠 제가. 이거는 자기네가 원하는 무엇인가 큰 덩어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교환하듯이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반대하지 않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힘이 좀 딸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저쪽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대통령 공약인데 니네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음 넓게 받아줄게. 대신 우리 거 이것도 처리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카드겠구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소방직을 바꿨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테니 이걸 민주적으로 자기네가 정권 잡은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뚜렷한 반대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카드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말에 됐습니다. 작년 말에 된 이유는 이게 여기 줄기차게 여기 엄청 싸우더라고 그래갖고 여당 의원들도 포기를 안 해. 안 물러서. 그래서 저 사람들 없을 때 자기네끼리 막 처리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과반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1야당 빼고 나머지 막 합치면 좀 되니까 과반은 가까스로 되니까 다른 데 꼬셔가지고 하려고 막 하고 애를 쓰더라고.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애를 안 쓰면 그 처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명분도 있지 문제도 있지 국민들 여론도 괜찮지 그런데도 줄기차게 매달려 있어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 전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요 기회까지 왔어. 기회. 작년에 고성산불이 있었죠. 4월 4일 날 고성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요 전국의 소방차가 몰려가가지고 그 불을 다 껐어. 그리고 힘들게 이제 쉬고 있는 소방관 사진 같은 거 탁 찍혀갖고 막 나오고. 요거 이제 국민들이 압박의 수위가 한층 올라간 거죠. 그거 해줘라. 해주지. 왜 안 해주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회까지 이제 확 온 거예요. 기회까지. 그래서 작년 말에 요거는 이제 반대 크게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반대하던 법들 있잖아요. 그거 처리되는 와중에 거기다 붙여갖고 여당이 통과시키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안 된 기회도 그것도 일종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법 맞겠다, 공수처 맞겠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야 소방직도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전환 요것도 같이 가 이렇게 딱 넣어놓으니까 됐어 그거는 됐고 다른 거가 지금 급해. 이것도 일종의 어떤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처리한 것도 하나의 이제 기회가 포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이렇구나. 참 국회에서 뭐 하나 이렇게 통과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되게 논쟁할 거 별로 없고 덩어리 작은 것들은 많이 통과가 되는데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서로 생각이 조금만 부딪히거나 아니면 전술적으로 요거 어떻게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거나 뭔가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정면 충돌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흐름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처리할 때 이런 통과가 많대요. 날치기 통과. 방금 전에 말한 건 일종의 날치기 통과예요. 다수가 모여가지고요. 다수가 모여서 소수의 반대를 뚫고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걸 날치기 통과를 합니다. 날치기를 꼭 나쁘게만 이해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대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후루룩 통과시켜버리면 날치기라야. 후루룩 통과시켜버리면. 예.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는 그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그럴 때 소수 세력이 가서 몸빵으로 해서 막았어요. 가서 몸으로 가서 막고. 몸으로 가서 막았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국민들이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아구창도 때리고 막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거기 뭐 보좌관 비서관들은요 밥이야 밥. 왜냐면요 그러거든. 보좌관 비서관은요 국회의원을 건드릴 수가 없어. 몸싸움 할 때 의원들끼리는 막 멱살도 잡고 막 밀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보좌관이 막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보좌관은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러고 막 버티다가 잘못하면 갈비뼈 부러지고 저 아는 그 보좌관도 보좌관 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갈비가 나가가지고 눌려가지고 갈비가 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그러고 막 이제 의장 못 나가게 아까 막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이제 몸싸움을 안 하는 선에서 한 거야 작년에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물리려고 막 막았다고. 막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의장석 점거해가지고 의장석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그거 점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뿅망치에 숨겨놓고 그걸로 두들기면 끝나니까 뿅망치에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대립하고 막 그러면 또 다수파가 와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 뜯어내는 거야 하나씩 막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고 들어가고 재밌죠? 지금 여러분 흥미롭게 듣잖아. 근데 왜 그거 그렇게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하도 혼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몸싸움 방지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몸싸움을 못해. 몸싸움을 못하고 국회에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면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가지고요 강력하게 처벌받아요. 지금 그거 그래서 작년에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거 지금 수사 들어가 있어요. 수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아예 못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그 진기한 장면은 못 보고 그 대신에 생긴 게 그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국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반대파가 있더라도 다수파가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게. 원래 과반수만 돼도 통과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와서 막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5분의 3이면은 막는 것도 없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분의 3이라는 그 기준이 하나가 더 뚜렷해진 거지 그냥. 이런 게 이제 생겼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치기를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날치기의 법제화를 해놓은 거죠. 원래 날치기는 상대방이 반대할 거를 뻔히 알고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상대편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타닥 해버리는 거거든요. 기습적으로. 이번에 그 임대차 3법 개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의회 독재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이제 지금은 여당 혼자서 단독으로 뭐 과반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기습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흐르륵 해가지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가 일종의 날치기 통과인 거예요. 날치기 통과. 상대편인 전혀를 정비할 틈을 안 주는 거. 명분은 이랬어요. 이거를 만약에 시간을 쭉 끌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개혁 입법이 안 된다. 시장에서 이미 반영될 거다. 이거 법제도 바뀌는 거에 미리미리 집주인들이 대응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니까 임차인 보호하는 건데 임차인 보호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하겠다. 그러고 빠르게 해버린 거예요. 후닥닥닥 처리해버렸어. 후닥닥닥. 이런 게 일종의 날치기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국회는 이런 것도 일종의 전술로 쓰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럼 이제 당한 쪽에서는 막 공격하는 거죠, 이제. 의회의 토론과 합의의 정신이 무색하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론전을 또 펼치는 거고요. 그럼 공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돼요, 이거. 다수 쪽에서도 날치기 통과 같은 거 밀어붙이는 거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이거 뭐 사사건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음번엔 안 찍어줘. 야, 쟤네 왜 이렇게 일방주의냐, 일방통행이냐, 그럼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진 빼기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진 빼기 결정은 소수 세력이 막 이제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들어주는데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수파가 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쭉 끌려다니다 보면은 진이 빠지는 거지. 진이 빠지게 하고, 그래서 다음번을 약속하고 이번에는 다른 것만 통과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살짝 좀 이제 뭐랄까 우회한다 그럴까? 뭐 그런 것들 하는 거를 진 빼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치기 통과 진 빼기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날치기 통과 진 빼기 결정. 자, 뭐 이런 게 쓰레기통 모형에서 제시되는 얘기들이고요. 시험에서는 역시나 요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파생을 해가지고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정책창 모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누구냐면은요, 정책창 모형은 킹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킹던의 정책창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킹던은 뭘 얘기한 거냐면요, 요거요. 요거를 쓰레기통 모형을 갖다가요, 쓰레기통 모형의 논리 구조를, 쓰레기통 모형을 어디로 갖고 갔냐면, 쓰레기통 모형을 여기로 끌고 간 겁니다. 요거를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있죠? 의제 설정 모형의 의제 설정 과정이라 합시다. 과정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의제 설정 과정에 적용했다. 지금은 이게 정책 결정 이론이잖아요. 정책 결정 이론인데 정책 결정에서 나온 이론을 들고 이걸 정책 의제 과정에다가도 접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킹던이 봤을 때 정책이 열리는 계기도 있고요. 정책 창이라고 표현했죠. 정책 창이 열리는 계기도 있고, 그 다음에요, 정책 창이 닫히는 계기도 있대요. 닫히는 계기. 닫히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닫히는 계기.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 금강산 관광은 왜 중단됐죠? 금강산 관광? 금강산을 못 가봤네. 그랬어 아직. 가봐야지. 언젠가 가보면 되겠지.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아직 못 가봤네. 아쉬운 대로 저 강원도 고성에 가면 거기에 이제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전망대 가봤더니 금강산이 멀리 보이더라고요. 멀리 보이는데 금강산이 진짜 절경이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금강산 관광에 막힌 계기가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 한 분이 아침에 혼자 호텔방을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군사 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북한이 과민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럼 관광객이 잃고 오겠지.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거기서 군인들이 멈추라고 그러니까 막 도망갔대. 도망가서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무섭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또 대응을 했을 수도 있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손 들어, 손 들고. 이게 아까 말했던 사이버 네틱스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손 들어오면 딱 들고 암구호를 한다고. 암구호 그날그날 바뀌어. 뭐 예를 들어서 분필 그러면 뭐 열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어. 그날 통보를 받아. 근데 대답 못하지. 그러면 뭐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상황이면 남자도 차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그 경험이 있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북한군한테 잡힌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뒤돌아서 막 뛰어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사격을 했어. 그래서 돌아가셨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분명히 거기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그걸 군사시설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처벌하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군인은 원칙을 지킨 거잖아.
그렇잖아요. 들어왔는데 멈춰. 멈춰. 움직이면 쏜다. 그거 다 있어요. 저 절차가 군대에서. 응? 그 멈춰. 그러고서 이거 한단 말이야. 멈춰. 손 들어. 그러고서 암고를 해 이거. 이거 분필 이렇게 하는데 대답 안 하면 분필 이렇게 한번 하고 엎드려 이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그 절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포박해야 돼. 그래서 그게 애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 있는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 사단장 별 2개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와. 멈춰. 그럼 안고를 외쳤어. 분필. 나 사단장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사단장 스타일에 따라 좀 사실 다른데요. 2가지 이야기가 다 있죠. 나 사단장이야 그랬는데 끝까지 FM대로 하다가 영창 간 놈 얘기도 있고 나 사단장이라니까 그런데 계속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사단장이야 그랬는데 끝까지 원칙을 지켜가지고 포상휴가 간 놈 얘기도 있고 근데 원래 포상휴가 보내주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거 보내줄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하면 돼요. 그냥 원칙대로 해야 되고 사단장이야가 어떻게 알아 지금 사단장인지 사단장 흉내를 내는 건지 그잖아요. 그게 원래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도망가면은 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군대에서는. 그거는 맞지만 근데 빤히 관광객일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노가 되지. 그래갖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안 됐습니다. 북한이 나중에 뭐 사과를 좀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찬스도 못 얻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 또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계기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남북관계에서 정책창이 닫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북의 교류협력이라는 정책의 창이 닫혀진 거죠. 닫혀진 거예요. 그리고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 이런 거는 또다시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과거의 정권을 계승하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쪽 계열이잖아요. 그쪽 세력이니까 그쪽에 했었던 유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라 그러면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김정은이 알고 접근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이 정세 파악을 딱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기회는 왔다. 기회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핵 개발을 완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야지 이렇게 지네들 계획은 그렇게 짰지. 우리는 짜증 나는 거고 핵 개발하기 전에 해가지고 개발을 못 하게 했어야 되는데 개발을 걔네 계획대로 완성을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연도부터 갑자기 평화를 바란다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땐 정책창이 열렸다고 봤을 거예요. 걔네도 그죠? 그래가지고 나만이 도와줄 거다. 나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우리 평화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거고 이게 아무튼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정책장이 남한 북한 쪽에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그 북한하고는 좀 적대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책창이 다시 닫힐 수 있겠죠. 이런 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 닫히는 계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말입니다. 정책창은 창이 열리는 기회, 열리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책창이 열리는 기간이 이게 공간이 넓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랬었어요. 만약에 남북관계로 예를 들었으니까 남북 김대중 정부 때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곧이어 바로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하고 2000년도에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가 돼. 조지 부시는 그때 별명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혹시 알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조지고 부시고가 별명이었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해친다 그래서 조지고 부시고라고 또 불렀어. 그런 정도로 이제 있잖아요. 적대적인 정책을 썼고 그때 아까 등장했던 그 코스염, 걔가 그때 국무부 차관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을 악의 축 이러고 그래서 그때 막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그거 또 다시 한번 열어보려고 그 조지 부시 데리고 도라산역이라고 알아요? 저기 경의선 제일 끝에 도라산역에도 데리고 가서 여기가 분단의 현장이다 보여도 주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 때 돼서도 계속 조지 부시니까
조지 부시랑 되게 막 약간 트러블도 있고 그랬어. 근데 또 인간적으로는 서로 그런 거 없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뭐 10주기인가?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가 요즘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은퇴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초상화 그려가지고 선물해주고 뭐 그러고 연설해주고 가더라고. 근데 재임 기간에는 티격태격 깼어요, 둘이.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부시한테 이 문을 열으려고 부시한테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라, 막 설득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애둘러서 뭐 나도 평화를 사랑한다 뭐 이랬겠지. 그래서 그걸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럼 침략 안 한다는 거 맞지? 이러고서 이제 딱 해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 딱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합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안 해. 얘기해주라고 그러다가 얼굴 붉히고 서로 이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정책창이 한번 그렇게 닫히면. 그러다가 미국이 오바마로 바뀌었는데요. 오바마는 그래도 공화당 정권보다는 조금 유화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어. 기대를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여서 오히려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또 이제 북한하고 대화하는 정책으로 보면 다쳤다라고 좀 봐야 되죠. 그런 맥락 속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얘기해서 뭔가 좀 될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핵 개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개성공단도 폐쇄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닫혔죠.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럼 미국을 설득하잖아? 그럼 끝날 문제가 아니야. 중국은 어떻게 하지?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봤더니 트럼프가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북한이 미국까지 날리는 미사일 개발했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못 참겠다 그러고서 이제 까겠다 이랬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는 평화롭게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매력을 느낀 거야, 저기가. 그 트럼프가. 왜냐면 자기가 뭔가 해결사, 북한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걸 갖다 내가 해결했다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서 편지 몇 번 주고받더니 아니 김정은이 친서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고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러고 정책창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베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막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야,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열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정책창이 열리는 기간이 매우 짧고 열리기도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책창이 열리냐? 그래서 이게 의제화 되느냐? 의제 설정 과정에 적용한 거니까 세 가지가 와야 된대요. 여기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흐름이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게요, 문제의 흐름은 똑같아요. 문제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요거 이름을 좀 바꿨는데 정책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정치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이러지 않나? 여기 문제의 흐름이 있고 여기도 문제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 정책의 흐름이 있다 그랬는데 정책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같지 않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원래 이론에서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하는데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게 좀 관련이 있잖아요. 정책 흐름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지. 참여자의 흐름과 기회, 이런 것도 정치적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겠냐 사실. 근데 용어가 다르니까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 올슨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의 기회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1번 문제의 흐름, 2번 참여자의 흐름, 3번 해결책의 흐름, 4번 정치의 흐름.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킹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여기 회사 모형이 있었어요. 회사 모형.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은요, 다른 말로 연합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걸 왜 연합 모형이라고도 하느냐 하면은 왜 연합 모형이냐면 하위 조직들을 중시해서 보거든요. 하위 조직 간의 연합.
그러니까 이게 전체 큰 조직이 있으면 하위 조직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이 됐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의 일원이잖아. 대한민국 정부의 일원이지만은 내가 건설교통부 소속이다. 그럼 우리 건설교통부의 이익이 더 우선이지 지금.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내가 철도과에 있어. 철도과. 그러면은 야 철도가 제일 우선이지.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도 그래. 예산 같은 거 짤 때도 그 문제래요. 우리나라 그 정책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인천공항을 새로 졌지 않습니까? 김포가 너무 과포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어떤 규모에 이제 안 맞게 됐어. 너무 비좁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을 어디다 지을까 그러다가 마땅한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멀리 인천 섬에다가 짓기로 한 거예요. 예, 거기다 짓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 건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가 교통이 없고 배 타고 가는데 원래. 그래서 여기 배 타고 들어가던 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공항 갈 때 배도 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철도도 깔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한 거예요. 도로도 깔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된 그 방향성들이 좀 있대요. 왜 그러냐? 외국에서는 그런 걸 건설할 때 항상 철도가 먼저 들어간답니다. 철도가 먼저 깔려가지고 철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부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자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대요. 공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객차를 딱 얹어가지고 철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철도가 가장 시간도 정확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까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철도 계획은 철도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도로 계획은 또 도로 계획대로 갔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철도로는 다 수용이 안 된다 그럴 때 도로도 확충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갔다. 동시적으로 갔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가보면은 도로 건설과 뭐 하고 그 다음에 철도과하고 대화를 안 한대요 원래. 진짜로 대화를 안 한대. 둘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쟁적인 관계. 야, 도로보다는 철도가 낫지. 뭐 이렇게 막 경쟁적인 관계. 근데 그렇지만 하나의 조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직이 깨지는 걸 바라진 않지, 물론. 그러진 않는데 큰 틀에서는 하나로 모일 수도 있지만 작게 쪼개져 있는 그 어떤 그 부서 이기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요, 뒤에 재무행정론 때 또 제가 말할 수 있는데요. 말할 기회가 있으면 또 요 사례를 또 다시 꺼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채택한 게 노무현 정부 때 재정개혁하면서 우리나라 예산 방식을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총액배분 해주잖아요. 총액배분. 총액배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부에서 자기네 할당받은 돈 범위 내에서 어디 사업을 먼저 할지를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율권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돈을 딱 잘라서 주는 거예요. 예전에 예산 방식은 우리 철도 놓는데 얼마 더 필요해요? 우리 도로 놓는데 얼마 더 필요해요? 이렇게 다 모아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합쳐가는 방식으로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산이 매년 늘어나.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정개혁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위에서 잘라주는 걸로. 기재부 장관이 그래서 힘이 센 거예요. 기재부 장관이 탁탁 나눠줘, 이렇게 탁탁탁. 그래서 그거 안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짜야 돼. 그러니 이런 거지 뭐. 엄마들이 가끔 보면 한 달에 용돈 5만 원 주면서 야, 이걸로 저기 책 사서 보고 점심 사 먹고 친구들 만날 때 또 그거 아껴 쓰고 저축도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5만 원만 딱 준 거야. 알아서 써라. 그런데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러고 준 거예요. 어쩔 이걸 5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는 수 없이 그 하위 조직들이 만나기 시작했대요.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철도는 이만큼 부서를 해야 된다. 도로는 이만큼 부서를 해야 된다. 근데 다 합쳐보니까 예산이 자기네가 할당받은 건 훨씬 많아.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이래가지고 우선순위 따지고, 여기는 그러면 철도보다는 도로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도로를 놓자. 그리고 저쪽은 도로는 이미 돼 있고, 근데 이제
길도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철도를 놔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개혁의 결과로 이제 부성화의 원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한 조직 안에서 하위 조직들이 있는데 하위 조직 간에 뭐가 생겼다? 의사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실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대요. 굉장한 변화죠. 근데요, 보세요. 그래서 회사 모형은요, 그런 변화 이전의 관료 조직의 모습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어트하고 마치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아이고, 이건 그지 말고 사이어트 마치가 대표적인데 이 학자들이 제시한 모형을 보면 이걸 이제 만종 모형의 확장이다. 만종 모형을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해 본 것 이렇게 봐야 돼요. 만종 모형을요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해 본 것이다. 됐죠?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해 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모형이 이게 보면은요 여기가요 일단은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한대요. 여기 보면은 봐봐요. 한 조직 안에 하위 조직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끼리 항상 갈등이 있어. 그런데 이게 불확실한 건 싫대요. 이들이 모여 있으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중심 탐색을 하고 문제중심의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갈등을 준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요. 막료 개선 얘기할 때 그 말씀 해드렸는데 모든 갈등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갈등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할 때도 있어.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갈등의 종류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 이런 거 있죠. 고부 간의 갈등은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없애려고 마음먹는 순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결한 적 없는 문제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 나타나는 것이냐? 자기 살림과 저 사람의 살림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가 주체가 돼서 내 위주로 내가 편안한 대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거는 뭐 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문화 간의 충돌 같은 거, 생활 양식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지 당연히. 그리고 세대 차이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같아지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경계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할지도 몰라요. 그럼 뭐 각자가 다 알아서 사는 거니까 사람마다 또 다 성격도 다르고 각자가 다 다르게 이제 선택할 문제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갈등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갈등이 터지지 않도록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이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조직에 가봐도요 갈등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존해요. 없애려고 해봐요 안 없어져.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갖고 자꾸 경계를 긋는 것을 본능적으로 해요. 경계를 긋는 거. 이게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된 사람들 빼고 이 바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가져요. 이해되죠? 본능적인 거예요, 되게. 본능적인 거여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이거를 나는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적절한 갈등을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적절하게 경쟁을 붙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것이 좋은 에너지로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거줘야 될 것들은 있죠. 이게 조직 전체를 판을 흔드는 정도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있잖아요. 제대로 된 탕평책을 좀 써야 됩니다. 탕평책을 써야 돼. 그 중에 완론 탕평을 할지 준론 탕평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그때 상황을 놓고 여기 갈등이 워낙 골이 깊다.
그러면은 영조처럼밖에 못하는 거야. 완논탕평을 해.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준논탕평을 해. 야, 능력 있으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야. 기계적으로 이거를 양쪽을 맞춰줄 것이냐 아니면은 양쪽을 기계적으로 못 맞춰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예. 아니다. 기계적으로 양쪽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밖에 못하고, 그치, 준논탕평하는 게 더 한 단계 나간 거죠. 그때는 그런 정도의 갈등은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이 묘한 긴장감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성과를 더 내봐. 성과를 낸 쪽에게 보상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싹 없애겠다? 안 될 일이에요. 예,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게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끼리 오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갈등이 생겨서 이걸 적절히 해결하고 넘어간대요. 적절히 해결하고 넘어간대. 갈등의 준해결.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말이에요, 안전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P 같은 거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SOP. 아까도 얘기했었더니 뭐라 그랬었어요? 이게 표준 운영 절차라 그랬죠. 표준 운영 절차를 열심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묘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묘한 균형 중에 하나가요, 제 친구가 군대를 갔더니 얘네가 이제 레이더 기지에 있었는데, 레이더 기지인데 다른 레이더 기지에 있는 애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때가 있대. 근데 그러다 뭐 실수가 나오면 서로 이거를 상대방 책임으로 넘기는 것이 이제 니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다 싸움이 날 때가 있대요. 싸움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욕 배틀이 갑자기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군대 가봤더니, 군대 가면 이게 나보다 계급장 높은 사람은 다 내가 경례하고 다녀야 될 사람 같지만 가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나의 직속 내가 이제 대우해줘야 될 군인은 몇 명 안 돼. 몇십 명 수준이야. 그러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아저씨야. 군대 가면 아저씨인데 그냥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요 짝대기 하나짜리가 4개짜리 아저씨 이런다고, 자기네 부대가 아니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딴 부대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끼리 욕 배틀을 하는데 욕에서도 지면 안 된대. 그래서 SOP를 만들어 놨더래요. 욕 SOP. 그래가지고 욕 배틀을 할 때 욕의 단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공책에다 적어놓은 건데 옛날부터 선배 때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넘겨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패드립이 나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걸 뭐 쌍욕들이 장난, 어디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이 엄청나게 있대. 그런 거를 전수해 준대요. 이거를 가보처럼 내려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욕을 할 때 듣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더 세게 이렇게. 그 상대방이 더 세게 나오면 난 더 세게. 절대 지지 마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매뉴얼이 있더래요. 예. 그래서 욕도 만들어 놓을 정도면 이 관료 조직은 엄청난 이제 그 매뉴얼 천국이야. 여러분 저것 때문에 밤샐 거야. 어떤 사업을 하나 펼치면 반드시 백서 작성하고 매뉴얼화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야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이제 형식적으로 매달리게 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OP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한다는 건 지적할 수 있어요. 집착한다는 거. 근데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갈등적 상황이 나왔을 때 이땐 이렇게 대응하면 돼. 욕은 이제 아니고, 옛날에 야만적인 시대 얘기고, 그것도 군대에서. 그리고 이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루틴들을 만들어 놨겠지. 그렇게 해결하고 봉합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제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 교재를 좀 한번 보시면 14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쭉쭉 넘어가시고 150페이지에 회사 모형이 나와 있고요. 됐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1페이지에 쓰레기통 모형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중심으로 해서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정책창 모형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정책창 모형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앨리슨 모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앨리슨 모형. 여기는 다 단독 문제도 다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얘기들이어서 요거 꼼꼼히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앨리슨 모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제일 여기 행정학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일단은
시작을 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뵙겠습니다.